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컨볼루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젠플 2.4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수식을 이용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력 신호와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주어지고 또 출력을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연이어서 문제풀이 방식을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바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면은 요 입력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K 도메인에서 K의 함수로 생각을 해서 곱해지고 그것을 누적을 시켜서 K 도메인에서 이러한 서메이션 누적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출력 특정한 n 위치에서의 출력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xn을 xk로 생각을 하고 hn-k는 k의 함수로서 h k-n 이런 함수로서 k 도메인의 함수로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또다시 h-k를 K 도메인에서 n만큼 이동하는 그러한 함수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h-k라는 것은 hk를 타임 리버설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먼저 이 주어진 n 도메인의 그 xn을 xk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n 대신에 k로 바꾸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것도 n 대신에 k로 생각을 하면은 함수 모양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동시에 hn을 hk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 k 함수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가 타임 리버설과 또 그것의 타임 시프트 n만큼의 시프트를 통해서 hn-k를 구하고 그것들의 곱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누적을 시켜서 출력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첫 번째 타임 리버설 과정을 구하게 되면은 이것이 뒤집히는 이렇게 6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거꾸로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되겠네요.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쭉 신호들이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이 h 이게 마이너스 k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n만큼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 n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0이 0 위치가 n 위치로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 1이 n-1로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 6은 n-6이 되겠죠. 따라서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변형된 h 그것이 바로 이제 최종적으로 h n-k가 되겠습니다. k 도면에서 이제 결국은 k의 함수로서의 hn-k라는 것은 이런 모양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의 함수, k의 함수를 곱하기를 해주는 것이니까 k 도메인의 함수로서 두 개를
우리가 함수 곱하기를 한다는 의미는 x 축의 이제 k 도메인의 이런 함수로서 두 개의 결국은 xk와 h(n-k) 두 개를 곱하기를 하고 곱하기 한 것을 우리가 서메이션해서 그 값을 특정한 n에서의 y 값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간을 생각해 보면은 n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요 n이 0보다 작은 경우 두 개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죠?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y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n이 0과 4 사이의 존재를 하게 되면은, 즉 n이 0과 0, 1, 2, 3, 4, 여기가 4죠. 요 4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적분 구간은 즉 겹치는 부분은 0서부터 n까지 이렇게 겹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 잘못됐는데 0서부터 이게 4가 아니고 n이 되겠습니다. n 적분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시그마 0서부터 k가 0서부터 n까지 xk는 뭐였죠? xk는 그 구간에서 높이가 1이었고 hn-k는 알파의 n-k 이렇게 우리가 hn 함수는 알파의 n승이었으니까 hn-k라 그러면 알파의 n-k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비 급수죠. K 도메인에서 n까지 어떤 특정한 n까지 K 입장에서 보면은 n은 어떤 상수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n의 함수로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k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k는 없어지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파의 n승은 상수로서 k 입장에서는 상수로서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고 이 나머지 급수를 구하는 공식은 1 등비 알파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초항은 어차피 k가 0일 때는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항의 개수인데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개죠. 0서부터 n이니까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뭐 정리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단은 n의 함수죠. n의 함수로서 k는 여기에 이제 k는 매개로서 다 평가가 되고 k는 없어지고 n의 함수로서 이러한 즉 n이 0서부터 4 구간에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의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n이 4보다 크고 6보다 같거나 작은 구역, 즉 이것은 어떻게 구한 것이냐면은 요 n-6이 0보다 작고 요 n이 4보다 큰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0서부터 4 구간을 X의 서포트를 H의 서포트가 완전히 포개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0서부터 4까지 구간을 완전히 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0서부터 4까지가 겹치겠습니다. 그래서
0서부터 4까지 이렇게 겹치는 구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보면은 시그마 이제 똑같이 하고 xk는 1이었고 hm-k는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의 n-k 아까와 똑같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역시 이제 알파의 n이 이렇게 따로 나오고 1-알파의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항의 개수가 아까하고는 이제 다르죠. n 플러스 1이었고 아까는 지금은 0서부터 4까지면 항의 개수는 5개죠. 따라서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승이고 항의 개수가 결국은 5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간을 생각해 보겠는데 다음 구간은 요 n-6이 0과 4 사이에 존재를 할 때 결국은 무슨 얘기죠? n-6이 0과 4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등호를 이쪽에다 붙이면 이거나 똑같죠. n이 6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 똑같은 얘기죠. 그런 경우는 겹치는 부분은 n-6서부터 요 4까지 오른쪽은 요 4까지 이렇게 요 부분이 겹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6서부터 4까지만 서메이션을 하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비 급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yn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6이 n-6이 4보다 클 때 n-6이 4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곱하면은 제로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n-6이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n이 10보다 큰 경우는 출력 yn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컨볼루션을 소개를 하고 또 그 이그젬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컨볼루션을 우리가 한번 공식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컨티뉴어스 임펄스를 어떻게 구했었냐 하면은 컨티뉴어스 임펄스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고 먼저 중간 단계로서 컨티뉴어스 임펄스의 모양은 이러한 이제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델타의 진폭을 갖는 그 다음에 높이는 델타 분지 1이 되는 이러한 중간 단계에서의 임펄스를 생각을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임펄스를 여기 스몰 델타에 라지 델타 t, 델타 t로 정의를 하고 그것이 모양이 이제 0서부터 델타까지 높이가 델타 분지 1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제로가 되는 그렇게 하고 그 면적은 어떻게 되죠? 밑변이 델타, 높이가 델타 분지 1이면은 그 면적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이면서 진폭이 되게 좁고 높이는 상당히 높은 그러한 모양의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시간 영역에서 이러한 모양의 신호를 우리가 델타 t인데 최종적인 임펄스는 리미트 이 델타를
이 델타를 제로로 보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임펄스,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임펄스는 바로 그러한 최종적인 임펄스 모양은 우리가 델타 델타를 제로로 보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임펄스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기를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모양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임펄스를. 그렇지만은 중간 단계에서는 생각하기가 좋죠. 이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델타 t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사화를 시켜서 어떠한 xt가 존재할 때 이것을 밑변이 막대 그래프의 밑변이 델타 간격을 갖는 그러한 막대들의 누적된 이런 그 신호를 우리가 xt에 근사화된 x t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t가 원래 이 컨티뉴어스한 이 신호가 xt였다라고 하면은 요 울퉁불퉁한 이 계단 모양의 신호를 우리가 x t라고 한번 새롭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x t의 리미트 델타를 제로로 보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xt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먼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막대 그래프를 x t라고 하게 될 때 x t를 우리가 델타 t 중간 단계에서의 임펄스 델타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요것은 k 위치에서의 즉 k 델타 위치에서의 하나의 막대 그래프를 한번 일반화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 k 델타 위치에서 k서부터 k 델타부터 k 플러스 1 델타까지 이러한 막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의 높이 값은 요 높이 값인데 요 높이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 xt의 t 대신에 k 델타의 그 함수의 value 값 xk 위치에서의 value 값하고 일치를 하죠. 여기 정확한 위치 여기. 그리고 우리가 원래 델타 t의 높이는 델타 분지 1이었으니까 실제로 그것을 1로 맞추려고 그러면은 델타 그 다음에 이것이 제로에서의 위치에서 k 델타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델타 t 마이너스 k 델타 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값 자체는 델타 분지 1이었으니까 그것을 1로 맞추려고 그러면 델타를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값을 1로 맞춰주고 이것이 결국은 높이가 1인 그러한 어떤 높이가 1인 그러한 값이었을 테고 그것을 높이를 조절을 해서 k 델타 xk 델타만큼 높이를 조절을 해야지 높이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높이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배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요 하나의 모양의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한 그래프들을 이렇게
K가 뭐 마이너스 먼데서부터 플러스 먼데까지 쭉 하니 이렇게 누적을 시키게 되면은, 누적한다는 건 서메이션이죠. 이런 것들을 쭉 누적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먼데서부터 플러스 먼데까지 그것들을 다 누적을 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x hat t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된 x에 근접한,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아직, 이러한 울퉁불퉁한 모양의 이제 신호들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xt,로 근접을 시키냐면 이것을 리미트, 아까 얘기했듯이 리미트 델타를 제로로 보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xt,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력을 우리가 임펄스 신호를 이용해서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discrete time에서 입력 신호를 가장 근본적인 신호, 임펄스 신호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했던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이번에는 continuous time에서는 인테그랄, 그 다음에 앞에 상수 곱하는 그러한 선형 조합,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선형 조합의 개념이 되겠고, 결국은 임펄스의 선형 조합으로서 우리가 입력 신호를 재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으로서 이러한 공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력을 계산하려면은 결국은 아까 입력 신호를 임펄스 신호를 이용을 해서 그것들의 선형 조합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우리가 신호를 재구성한 신호를 입력으로서 이용을 하고, 출력은 동일한 모양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출력을 동일한 선형 조합에 그 다음에 단순히 그 입력과 출력의 관계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델타 델타 t, 즉 델타 델타 t 마이너스 k 델타 위치에서의 입력에 대해서 그것의 출력이 만약에 h k 델타 t라고 하는 출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 고쳐주면은 출력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타임 시프트 한 거는 일단 우리가 델타 t의 타임 시프트 k 델타만큼 이동한 것을 여기다 파라미터로 놓고 요 입력 출력 관계만 여기다 놓고 나머지는 상수로서 선형 조합, 그 다음에 상수를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출력을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의 출력을 구할 수 있을 테고, 만약에 타임 인베런트 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다시 우리가 타임 인베런트 하다면은 h 이제 뭐 이거는 이렇게 또 t 마이너스 k 델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만약에 타임 인베런트 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은 타임 인베런트 하다면은 시스템의 입력의 타임 시프트가 출력의 타임 시프트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타임 인베런트 하다면은 이렇게 타임 시프트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중간 단계에서의
서메이션으로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개념으로 출력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을 continuous time으로서 이렇게 재구성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 k 델타를 타우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델타를 d 타우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바꿔주는 것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미트 델타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고 xk 델타가 x 타우로 h 여기서 이제 여기시 만약에 이것도 조금 잘못됐네요. 제가 여기가 이제 여기 리니어 한 경우라고 하면 여기 파라미터가 이것이 여기 이 없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이러한 이제 어떤 모양이 될 겁니다. 즉 h 타우 t d 타우 이런 이제 함수가 도입이 될 텐데 만약에 타임 인베런트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여기 없어져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h0 만약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하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h 타우 t가 h0 t 마이너스 타우로 이렇게 우리가 제로에서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타임 시프트가 된 모양의 타우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된 모양의 신호를 이용해서 이러한 최종 출력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 출력 값을 간단하게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퍼레이터 컨볼루션이 실제로는 이러한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식을 간단하게 컨볼루션 스타로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왜 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이 되는지 한번 다시 적분을 한번 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배웠던 바와 같이 이렇게 어떠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신호를 적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특정한 위치에서의 여기 K 델타라고 합시다. 이 델타를 상당히 작게 이렇게 잘라놔서 이 하나의 면적을 구하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누적시키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적분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적분한 막대 그래프의 이 모양의 이제 면적을 다 누적을 해가지고 이 델타를 제로로 보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적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막대 그래프의 누적, 즉 이제 x 예를 들어서 이게 x 함수였고 x 함수였다라고 하면은 x k 위치에서의 k 델타 위치에서의 높이 값에 곱하기 이것이 높이가 되고 밑변은 델타였고 k를 이제 마이너스 뭐 어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리미트 델타를 그렇게 하고 제로를 보내면 이것이 바로 적분이었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t 타우라고 합시다. 이거는 다시
d 타우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델타 리미트 델타를 제로로 보내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또 k 델타를 타우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델타를 d 타우로 이렇게 바꿔서 적분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기를 해보면은 왜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는지 여기 k 델타가 왜 타우로 바뀌는지 여기 d 델타가 왜 d 타우로 바뀌는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제 바로 대치를 함으로써 리미트 델타가 인테그랄로 바뀌는 형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은 Continuous Time에서의 시스템 입력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출력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공식을 한번 evaluation,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 yt를 구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입력이 다음과 같은 xt로서 t 도메인에서 표현된 것을 t 대신에 타우로 지금 바꾼 겁니다. 우리가 이 공식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타우 도메인에서 x 타우와 타우의 함수로서 ht-타우, 즉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자면 h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t 이것은 h 마이너스 타우를 t만큼 이동한 것이 될 테고 이것은 다시 h 타우를 타임 리버설한 것이죠. 따라서 h 타우가 있었으면 이것을 타임 리버설을 한 후에 타임 리버설 하게 되면 이 모양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가죠. 이것을 이제 t만큼 이동을 한다 그러면 제로가 아니고 이것이 t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랑 요 x 타우랑 곱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걸 곱해주는데 만약에 이 t가 t 대신에 이제 타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따라서 이 두 개를 이제 이 h t-타우 또는 h-타우-t 이것과 x 타우를 곱해주는 이 두 개의 곱하기를 타우 도메인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만약에 t가 요 t가 요 x 타우의 서포트인 0서부터 이렇게 큰 구역에 이런 서포트하고 겹치지 않는 즉 t가 0보다 작게 되면은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t가 0보다 크게 되면 즉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이 어디죠? 0서부터 즉 이 0서부터 이쪽 t까지만 겹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t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출력은 당연히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t가 이거 잘못됐는데 0과 같거나 크게 되면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0서부터 어떻게 되었나? 0서부터 t까지 겹치죠. 0서부터 t까지 겹치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x 타우는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면은 0보다 큰 구역만 우리가 아까 신호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엑스포넨셜 여기 2의 마이너스 r a 타우가 되겠고 ht 마이너스 타우는 그 구역 내에서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이 이제 곱해지는데 1은 뭐 생략을 해도 되겠으니까 이것을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요 적분 공식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되죠? 원래는 이것이 이제 요 타우의 함수로서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적분 공식에 의해서 a 분지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승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출력을 구할 수 있겠고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0보다 작을 때는 0였죠. 0보다 크게 되면은 이 함수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이 모양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LTI 시스템의 여러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ommutative property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교환 법칙이 되겠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컨볼루션 공식을 한번 이렇게 직접 풀어서 쓰게 되면은 여기 지금 두 개 곱하기가 되는데 이것을 교환 법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 위치를 좀 h와 x의 위치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꾸게 되면은 xn-r hr 이라고 해서 새로 변수도 새로 n-k를 우리가 감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k는 n- 감마가 되겠죠. 물론 이 k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감마는 플러스 무한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감마가 k가 무한대일 때는 감마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만은 그 순서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죠. 이 서메이션 이런 게 더하기인데 더하기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번째처럼 쓸 수가 있겠고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곱하기 역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뒤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또 컨볼루션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치를 이렇게 뒤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h이고 입력이 x가 주어졌을 때 출력은 y는 x하고 h의 컨볼루션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가령 똑같은 이것을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가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x이고 입력이 h라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distribution property 이것은 배분 법칙이 되겠습니다. 배분 법칙에도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서 이제 discrete인 경우, continuous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병렬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경우 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xt 대신에 임펄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 첫 번째 시스템에도 임펄스가 들어갈 테고 그것에 출력, 임펄스, 첫 번째 시스템에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올 테고요. 여기서 이제 분배를 통해서 역시 임펄스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두 번째 시스템에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올 겁니다. 그것에 더하기를 한 것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죠. 결과적으로는 이 H1 플러스 H2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갖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출력을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계산한 것이 이제 부분 Y1이 되겠습니다. Y1이 될 테고, 부분적으로 이제 분리된 Y2를 더해서 전체 Y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컨티뉴어스인 경우, 디스크리트인 경우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복잡한 시스템을 결국 이제 B 모양의 어떤 복잡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커다란 시스템을 디자인하지 말고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서 역할 분담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더하기 시스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조직을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눠서 첫 번째 조직은 H1 시스템을 임펄스 리스폰스가 H1이 되는 부분적인 어떤 입출력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라. 두 번째 부서는 H2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갖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해서 최종 시스템을 완성하는 그러한 역할 분담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associative property. 이것은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이러한 직렬 연결 시스템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1을 통과를 한 출력을 다시 두 번째 시스템의 입력으로 보내고 그것의 출력을 최종 출력으로 얻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스템의 출력 WN은 어떻게 구하죠? 그것이 바로 X1의 컨볼루션 H1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것에 시스템 2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Y 최종 출력은 어떻게 되죠? 그것에 컨볼루션 이렇게 된 것이 최종 출력이 되겠습니다. 컨티뉴어스인 경우 또 디스크리트인 경우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렇게 직렬 연결로 연결한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임펄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펄스하고 H1하고 통과를 하게 되면 이것이 H1이 됩니다. H1하고 H2하고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최종 임펄스 리스폰스 H1 컨볼루션 H2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전체 시스템이 H1과 H2 부분 직렬로 연결된 부분 시스템의 컨볼루션으로서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먼저 계산하고 그것의 입력이 인가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렬 연결된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으로서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메모리가 없는 경우 LTI 시스템 without memory,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메모리 리스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메모리 리스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메모리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임펄스 리스폰스의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즉흥적인, 즉 현재 임펄스의 어떤 순전히 현재 임펄스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펄스의 어떤 상수배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메모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임펄스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여운을 남기는 어떤 시스템이다라 그러면은 이 임펄스가 여운을 남긴다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0에서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런 모양을 갖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캐퍼시터 같은 경우 캐퍼시턴스에 의해서 임펄스가 가해지게 되면은 어떤 이런 여운을 남기는 어떤 모양, 궤적을 그리는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인버터블하다. 그 얘기는 시스템의 출력으로부터 우리가 입력을 다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이 인버터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출력으로부터 입력이 들어가 있고 이제 어떤 시스템을 통과를 해서 출력을 계산했죠. 근데 출력으로부터 다시 입력을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은 서로 간에 인버터블한 관계가 될 테고, 두 개의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곱하기에서는 항등원 1이지만은 우리가 컨볼루션에서는 자기 항등원이 임펄스가 들어가면 임펄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등원이 임펄스가 되겠습니다. 임펄스 리스폰스가 임펄스가 된다고 하면은 시스템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에서의 항등원은 임펄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그젬플로서 요 임펄스 t-t0와 임펄스 t 플러스 t0, 한 번은 오른쪽으로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0에서 임펄스를 가했을 때 출력이 0에서 오른쪽으로 t0만큼 가서 임펄스가 나온다. 이거는 뭐죠? t0만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내보내는 그러한 타임 딜레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원상복구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왼쪽으로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왼쪽으로 다시 t0만큼 이동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컨볼루션에서의 항등원 임펄스가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discrete time에서의 지금 동일한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이제 discrete time에서 이거는 하나는 이러한 impulse response가 unit step 함수, 이것은 적분기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시스템이 이게 difference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분기에 해당하는 continuous인 경우에 미분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unit step이라는 경우는 summation 누적기, 인테그랄 continuous인 경우에는 적분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누적을 시키는 summation 시키는 어떤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가 unit step 함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두 개는 서로 역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한번 컨볼루션을 시켜보죠. 여기 유닛 스텝과 디퍼런스 시스템의 컨볼루션을 시키게 되면 유닛 스텝 컨볼루션 배분 법칙을 이용을 해서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임펄스는 우리가 항동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 이것은 임펄스 n-1 하면은 오른쪽으로 딜레이가 n-1만큼 딜레이 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임펄스가 나옵니다. 따라서 두 개는 서로 간에 역의 관계를 갖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이 커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시스템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0에서 우리가 임펄스가 인가가 됐을 때 시스템이 0보다 큰 영역에서 어떤 출력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것은 딜레이 T0만큼 딜레이가 생겨서 출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커절한 것입니다. 입력이 먼저 인가가 되고 출력은 그 다음에 나중에 출력이 발생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커절,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죠. 입력이 먼저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과 결과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갖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impulse response H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반대로 이런 쪽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존재한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그러면 입력이 인가가 되기도 전에 출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입력이 나오는 경우, 이거는 원인 결과가 뒤바뀐 그런 순서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럴듯하지 않죠. non-caus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만약에 예측기가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예측기의 impulse response는 이러한 0보다 작은 경우에서 먼저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대응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먼저 나오고 입력이 나오는 이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존재를 하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현재를 계속 현재를 따라가는 어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타임에서 이렇게 신호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미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미 다 저장된 신호를 따져 봤을 때는 시프트를 왼쪽으로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좀 특이한 경우에 있어서만 적용을 하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시스템이 넌 커절하다 또는 커절하다 했을 때, 커절한 경우에 허우절, 즉 그럴 만한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0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임펄스 리스판스의 값이 제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시스템이 스테이블 하냐 안 하냐, 스터빌리티를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요거는 주로 여러 가지 의미의 스테이블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운디드 인풋에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은 비보 스테이블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바운디드 인풋이 되었을 때, 즉 입력의 크기가 어떤 b라는 값보다 작다고 했을 때, 출력 또한 어떠한 특정한 값보다 같거나 작다고 하면은 그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측면에서 스테이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운디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출력은 어떻게, 출력의 한번 절대값을 한번 따져보면은, 전체 절대값은 사실은 이 바깥에, 이것을 잘못 썼는데, 이 바깥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거 바깥의 절대값보다는 이 안쪽의 절대값을 취한 것이 더 같거나 크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등호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첫 번째 가정에서 이 입력의 절대값이 b보다 같거나 작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b는 상수라고 했을 때, 임펄스 리스판스의 각각의 그 hk의 값의 절대값을 취한 것의 누적값,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이러한 것이 바로 어떠한 특정한 값보다, 이게 어떤 특정한 값이, 이것이 무한대만 아니라고 하면은, 무한대가 아닌 어떤 특정한 어떤 value가 이렇게 어퍼 바운드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임펄스 리스판스의 이 밸류에이션 값이 어떤 특정한 어퍼 바운드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퍼 바운드라는 것은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비보 스테이블 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인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무한대보다 작은 경우, 컨티뉴어스 타임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거는 또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거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h 타우의 d 타우, 절대값의 d 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0보다 무한대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비보 스테이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